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거래하고 약속하며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협력과 교환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도덕적 가치를 넘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핀 공장의 사례처럼 개인이 혼자 모든 것을 할 때보다 각자의 강점에 집중하고 이를 교환할 때 사회 전체의 부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분업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나누는 과정이 바로 인류 문명과 경제 발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호 이익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종종 손을 잡지 못하고 갈등을 빚거나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파국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부터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까지 왜 이토록 이로운 협력이라는 도구가 때때로 처참하게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협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구조적 장벽들을 하나씩 해체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뢰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삶의 모든 경제적 관계를 관통하는 협력의 본질과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 심도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구체적인 여정의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하여 협력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협력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재산권의 문제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협상 비용의 장벽을 다룹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공포가 어떻게 합리적인 협력을 방해하는지 죄수의 딜레마나 사슴사냥 게임 같은 게임 이론의 프레임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우리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열쇠인 평판자산과 반복거래의 힘, 그리고 투명한 신뢰 메커니즘의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갈등의 실마리를 찾는 여정, 그 첫 번째 단추인 재산권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재산권이 왜 협력의 출발점인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협력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누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이란 특정 자원에 대해 누가 통제권을 가지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동시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를 정의하는 법적, 사회적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가 안개처럼 모호할 때 경제적 효율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자원을 아끼고 관리해야 할 동기를 사라지게 만들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자원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이나 책임이 없다 보니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오염 문제입니다. 대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비싼 비용을 들여 정화하기보다 마구 배출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는 사회 전체가 나누어지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산권의 공백은 환경 파괴라는 비효율적 결과를 낳고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꼬인 실타래가 재산권의 확립만으로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무질서와 달리 사유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면 협력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즈가 제시한 코즈의 정리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소를 키우는 목장주와 밀을 재배하는 농부가 이웃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법적으로 농부에게 내바친 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재산권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다면 상황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목장주와 농부는 마주 앉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소가 밭을 망치는 피해액을 계산할 것이고 목장주는 소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비용을 계산할 것입니다. 만약 피해액보다 울타리 설치비가 더 저렴하다면 목장주는 기꺼이 울타리를 치는 합의에 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해 당사자가 적고 권리가 명확할 때 협상 비용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법정 싸움 대신 이웃 간의 대화로도 충분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명확한 규칙이 존재할 때 갈등은 오히려 상호 이익을 위한 협상의 기회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대규모 사회적 갈등으로 확장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협력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인 높은 협상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목장주와 농부의 사례는 단 2명의 이해관계자였기에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대기오염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백 개의 기업과 그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일일이 마주 앉아 보상액과 정화 비용을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많은 개인을 일일이 찾아내고 각각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보상 수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정보 획득 비용, 심리적 소모, 즉 협상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적으로는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훨씬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기업은 모든 피해자와 협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화는 단절됩니다. 효율적인 해결책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거래의 무게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나 대규모 사회적 인프라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경제적 이유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비용 문제와 결합하여 협력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인 무임승차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공공재라는 혜택 속에 살아갑니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바다의 길잡이인 등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국방과 깨끗한 공기까지 이런 재화들은 우리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아도 누릴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으로 설명합니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막을 수 없고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도 않는 특성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협력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내가 굳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기적인 개인은 굳이 지갑을 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불꽃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불꽃을 보기 위해 기부금을 걷는다면 많은 사람은 누군가 내겠지 라는 마음으로 뒤에 숨어 구경만 하려 할 것입니다. 혜택은 모두가 누리지만 비용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협력이 거부되는 첫 번째 심리적 문턱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임승차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재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거나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나 정부의 강제적인 세금 징수가 없다면 우리 주변의 가로등은 꺼질 것이고 도로는 관리되지 않아 망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인간이 계산기 위에서 내리는 경제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내가 낸 돈이 나에게만 돌아오지 않고 수만 명에게 흩어진다면 개인에게는 기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간의 자발적 의지만으로 공공재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깨끗한 환경이나 치안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필요보다 적은 혜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공공재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유지는 공공재와 비슷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쟁적 소비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드는 상황이죠. 주인이 없는 마을 공동 목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소를 이곳에 풀어 풀을 먹이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목초지가 재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목초지가 망가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풀을 내 소에게 먹이는 것이 당장의 이익입니다. 내가 소를 한 마리 덜 푼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낀 풀을 이웃집 소가 먹어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더욱 공격적인 경쟁으로 내몬니다.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은 순식간에 황폐해집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경쟁이 어떻게 파멸의 사이클로 완성되는지 차트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이 비극의 무서운 점은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 명의 목동이 소 한 마리를 추가로 들여올 때 얻는 이익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지만 그로 인해 목초지가 입는 피해는 마을 전체가 나누어 가집니다. 즉, 개인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100인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에 불과한 셈입니다. 당연히 모든 목동은 소를 계속해서 늘리는 선택을 할 것이고 결국 목초지는 소의 발길질에 흙먼지만 남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족 자원의 고갈, 지하수의 고갈, 그리고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마음껏 쓰려 하고 그 결과 지구라는 거대한 공유지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이기적 합리성이 모여 인류 전체의 파멸을 부르는 역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협력에 실패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관리 주체가 되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기여한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혹은 공동체 전체가 합의한 강력한 규제와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이기적인 행동이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하는 협력은 모래성처럼 약합니다. 시스템과 규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리적인 자원과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가로막는 더 깊은 뿌리는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나만 손해볼 수 없다는 의심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게임 이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심리의 역설로 넘어가 보시죠. 시스템이 완벽하더라도 협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기적 합리성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두 명의 용의자가 분리된 취조실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둘 다 침묵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만 검사는 너만 자백하면 너는 풀어주고 상대에게 모든 죄를 묻겠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침묵하든 자백하든 나에게는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백하면 석방되거나 적어도 독박은 면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두 죄수는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 자백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둘 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변의 경제 현장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어획량을 줄이기로 약속한 어부들이 있어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탐욕이 결국 협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탐욕이 아닌 공포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협력이 실패하는 이유가 단지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믿지 못하는 공포가 더 큰 원인이 됩니다. 루소가 제안한 사슴사냥 게임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 사냥꾼이 힘을 합쳐 길목을 지키면 큰 사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슴을 기다리던 중 옆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혼자서도 잡을 수 있는 작은 이득이죠. 만약 내가 사슴을 기다리는 동안 저쪽의 파트너가 토끼를 쫓아가버리면 나는 사슴도 놓치고 토끼도 못 잡는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의심이 드는 순간 나 역시 사슴 사냥을 포기하고 토끼를 쫓게 됩니다. 이것은 확신 게임이라고도 불립니다. 상대를 믿으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보가 될 수 없다는 방어적인 불신이 협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타협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교착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형태가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두 대의 차량이 서로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겁쟁이, 즉 치킨이 되어 패배하는 게임이죠. 경제 현장에서는 기업 간의 출혈적인 가격 경쟁이나 국가 간의 무역 전쟁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이 게임의 무서운 점은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정면 충돌하여 모두가 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과 기득권 때문입니다. 먼저 양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일지라도 당장 손해를 본다는 인식과 주도권을 뺏긴다는 두려움이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서로 상대가 먼저 꺾겠지라고 기대하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 보면 공멸의 순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심리적 충돌을 심화시키는 정보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선택하거나 협력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불완전성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상대의 패를 볼 수 없는 도박판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일단 내 패를 감추고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정보를 독점하거나 서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시장의 신뢰는 붕괴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차의 결함을 알지만 구매자는 모를 때 구매자는 모든 차가 결함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며 낮은 가격만 제시합니다. 결국 좋은 차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불량품만 남는 악순환이 발생하죠. 정보의 안개가 짙을수록 협력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의심의 벽은 높아집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러한 심리적 역설을 정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협력의 실패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띱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배신하면 상대방도 대응 차원에서 배신하게 되고 결국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사람은 배신자였어 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막연한 불안감이 실제의 파국을 불러온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심리는 협력보다는 배신에 더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 공포, 자존심, 그리고 정보의 부재가 얽히고 설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류는 이 끈질긴 딜레마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는 관계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차가운 전쟁터를 신뢰의 꽃밭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배신하지 않고 잘 살아갈까요? 바로 우리가 단 한 번만 보고 말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반복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게임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상대를 배신해서 얻는 작은 이득보다 내일 상대가 나에게 가할 보복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기적인 개인들도 비로소 협력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지속적인 관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억제력이자 협력의 유인책이 됩니다. 우리가 단골 식당을 믿고 이용하고 오랜 파트너사와 신뢰를 쌓는 이유는 서로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만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배신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반복 거래가 낳는 가장 위대한 자산, 평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평판입니다. 평판이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자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신호등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빛의 속도로 공유되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속여 얻는 단기적인 이익은 자신의 평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반대로 정직하게 약속을 지켜온 사람에게는 신뢰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그와 거래하려 하고 이는 더 많은 부로 이어집니다. 평판은 배신을 방지하는 사회적 감시망이자 협력을 촉진하는 윤활유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인 상호주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협력 전략은 상호주의,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협력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배신한다면 다음 거래에서 나 역시 똑같이 배신으로 응징합니다. 그러다 상대가 다시 협력의 손길을 내밀면 나도 즉시 과거를 묻지 않고 협력으로 돌아섭니다. 이 전략이 무서운 점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상대의 배신 동기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동시에 상대가 돌아왔을 때는 언제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관용을 베풉니다. 이러한 태도는 복잡한 계약서 없이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적 신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사회에서 낯선 타인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과 제도, 그리고 현대의 기술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리뷰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고 배신의 비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을 때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고 시스템이 그 기록을 영구히 보존한다면 배신은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신했을 때 잃을 것이 너무 많게 설계된 시스템을 믿는 것입니다. 잘 설계된 신뢰 메커니즘은 의심에 낭비되던 에너지를 생산적인 협력으로 돌려놓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신뢰 자본이 풍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오늘 강연의 모든 내용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협력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모호한 재산권과 높은 협상 비용,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인간 내면의 탐욕과 공포까지 장애물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평판의 소중함을 배웠고 상호주의 전략과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불신을 극복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경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함께할 때 더 큰 성장을 이룬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과 정교한 시스템의 결합체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더 단단한 협력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신의 유혹을 이겨내고 신뢰의 가치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